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성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6장 디르겜, 아노미, 그리고 근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사회학자로서의 에밀 디르겜은 사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면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사회학자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사상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사회학을 배울 때는 에밀 디르갱,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되고 그랬는데, 그냥 통일적으로 디르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사회학자로서 디르켐에 대한 얘기는 다른 사회학의 다른 과목에서 많이 보셨고 들으셨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의 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밀 디르갱의 이 전체적인 그의 사상과 그의 이론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것은 다른 어떤 사회학 이론 과목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할 것은 디르겜의 여러 사상 중에서, 그의 이론 중에서 범죄에 대한 과 연결된 부분을 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디르갱을 배우기 앞서서 우리는 앞에서 어쨌든 경제적 불평등과 범죄는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범죄가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유발하는 이런, 어쨌든 방향성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관련이 있다, 관련은 있을 것이다, 대충 그 정도는 다 공감하시죠? 근데 이제 디르겜은 좀 더 앞으로 나갔다고 그러나요? 좀 더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회가 누구나 평등한 이런 것은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즉,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인간의 조건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아니면 그것이 인식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범죄라는 것은 태초부터,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범죄가 없는 것은 사실은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범죄와 같은 사회적 병리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불평등은 늘 있었고, 그 불평등이 전체 사회의 어떤 혼란된 규범과 규칙을 하지 않는 한 불평등이라는 것은 늘 존재해 와 있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 게 그런 거죠. 그럼 사회적 규범과 규칙의 붕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아노미라고 하죠. 혼돈된 상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 중국 같은 데서도 그렇고 막 그 사재기가 벌어지고 식료품 등이 약탈되고 그게 아놈입니다. 즉 특정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사회적 규범의 규칙의 붕괴, 아놈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대화 과정에서 급속한 사회 변동의 결과로 아노미는 발생한 거다. 어떻게 보면 아노미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것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 시스템이 있고 그 사회 시스템이 어떤 이유 때문에 붕괴가 됐어요. 그게 아노미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으로 규칙을 또 갖추게 되면 또 그건 또 하나의 규범과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이게 있다가 다시 어떤 아노미 상태가 왔다 다시 또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의 반복. 디르케몬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디르케몬이 살았던 시대에는 디르케몬은 1858년부터 1917년이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전 그리고 막 그 영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유럽 뭐 이런 데서 많이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그것이 대략적으로 끝날 때쯤 이 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르켐은 시카고 학파 사회 해체 이론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허쉬 사회 유대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 세 어떤 이론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어쨌든 디르켐의 이 얘기, 아노미, 불평등, 근대화 이런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에밀 디르켐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사회 분업론이라고 합니다. 사회 분업론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형태의 사회로부터 더 진보한 유기적 형태의 사회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즉 기계적 형태라고 하는 건 메카니칼이 뭐죠? 아니 뭐 되게 쉬운 거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말하자면 영주가 농노를 아니면 우리나라 양반이 노비를 그냥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안 하면 목숨을 거두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어떻게든 물리적인.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돈을 줍니다. 너 배고프잖아? 너 일해.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게 오게닉, 유기적인. 그러니까 메케닉에서 오게닉으로 기계적 형태의 사회에서 더 진보한 유기적 형태의 사회로 발전했다는 것이 에밀 디르켐의 사회 분업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뭐죠? 이전에는 분업이 없었고 이후에는 분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이 바늘을 만드는 사람과 구두를 만드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그 이전의 메카닉한 사회에서는 너 바늘 만들어, 너 구두 만들어, 너 옷 만들어. 그런데 분업 더 유기적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늘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바늘을 만드는 사람이 입을 옷과 구두는 자기가 바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바늘을 주면 이 사람들이 구두와 옷을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만든 사람이
자기가 굳이 바늘까지 만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두를 만든 것을 바늘 만드는 사람한테 주고 바늘을 얻으면 되고, 내가 옷이 없으면은 내 구두를 옷 만드는 사람한테 주고 물물교환. 근데 물물교환은 분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팔면 되죠.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돈 주고 사면 되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근대화 또는 자본주의, 분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에밀 디르킴의 주장은, 핵심인 사회 분업론은 기계적 형태의 사회에서 더 진보한 유기적 형태의 사회로 발전했다. 그러면 기계적인 형태는 뭐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사회 내 각 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사회 집단으로부터 고립된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바늘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서 조악하고 조잡하지만 대충 사는 거죠. 자급자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사회 집단 내 개인은 주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일, 동일한 가치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전에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벼농사만 계속 평생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계적 형태의 사회의 연대의 기초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구성원의 일치성. 그러니까 특별히 튀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기계적 형태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적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고도로 조직화된 분업 속에서 서로를 의지합니다. 굳이 바늘을 만드는 사람은 바늘만 열심히 만들어 갖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멋지고 잘 꿰맬 수 있는 바늘만 만들면 그것이 가치가 높아지면 더 좋은 옷을 팔아갖고 살면 되는 거죠. 구두를 만든 사람은 바늘을 만들 필요도 없고 옷도 만들 필요 없죠. 그럼 자기가 좋은 구두를 만들어 갖고 품질 좋은 구두를 비싼 거에 팔으면 좋은 바늘과 좋은 옷을 사면 되니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분업 속에 서로가 의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업으로 나눠진 사람들은 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되죠.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좀 곡식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 또는 물을 이제 퍼다르는 사람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이 고도의 유기적인 어떤 걸 통해서 조직화된 사회가 유기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고도로 자본주의화되고 유기적인 사회죠. 이런 사회적 연대, 여기서 유기적 사회의 사회적 연대는 사회의 여러 부분이 다양한 기능에 기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여러분은 앞으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하면서 다른 기능의 사람과 연대를 통해서, 유기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가 구성돼요. 이게 에밀 디르킴의 사회 분업론입니다. 그런데 에밀 디르킴의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거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빠르게 법의 역할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첫 번째 두 유형의 사회 유형에서, 기계적 유형의 사회 유형에서는 연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즉 기계적인 사회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 마음대로 살 텐데. 그래서 기계적인 형태의 사회와 유기적인 형태의 사회는 그 연대를 유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기계적 사회에서는 사회 집단의 구성의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뭔가 튀려고 하는 어떤 개체가 있으면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억압합니다. 그게 기계적 형태의 사회의 특징이죠. 법으로부터 억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기적 사회는
유기적 사회에서의 법은 굳이 그렇게 규범을 억압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조절을 해요. 그래서 굳이 법으로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뭐 사형을 시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돼요. 즉 특정한 형태의 어떤 사회의 구성 부분이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네가 다른 행동을 한 만큼 돈을 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면 되는 거. 이게 유기적 상태의 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은 갖다 가두고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시키고 이런 것이 주였다고 하면, 유기적 사회의 법은 그게 아니라 벌금을 매기고 손해배상을 하고, 물론 유기적 사회도 이런 가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옮겨간다. 이것이 이제 에밀 디르갱의 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형태의 사회와 유기적 형태의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을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 유형에 따라서 범죄의 형태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이 디르겜은 기계적 사회 형태에서의 범죄는 매우 정상적인 거. 유기적 사회 형태에서의 범죄는 병리적 상태로 발생할 수 가능해지고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 상태에서의 범죄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저항도 생기고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어긋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긋나려고 하는 걸 기계적 형태의 사회의 어떤 리더들이나 아니면 그 전체 사람은 왜 튀어? 왜 튀어? 넌 잘못한 거야. 너 감옥에 가야 돼. 맞아야 돼. 죽어야 돼. 어떻게 보면 기계 사회는 정상적이죠. 그 자체가 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은. 유기적 상태에서의 그러면 반대로 유기적 사회에서의 범죄는 정상적이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다양하게 살려고 하니까 뭐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병리적 상태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기적 사회에서의 범죄는. 그리고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양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계적 형태의 사회는 범죄는 정상적인데 유기적 형태의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죠. 병리적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병폐가 양산될 수 있다. 이렇게 디르겜은 얘기했어요.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하죠. 기계적 사회에서 왜 범죄가 정상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사회는, 메카니컬 소사이티는 생활, 일, 신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일치성, 비슷비슷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길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기계적 사회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일치성, 그것을 책에도 나오듯이 사회적 유사성의 총체, totality of social likeness, 이건 집합의식, collective conscious라고 부릅니다. 즉 기계적 사회는 어떤 집합의식, 이것이 이제 대략적으로 의식을 공유한 어떤 일치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개인들 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 부정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개인이 다양해지면은 기계적 사회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에 반대해서 행사되는 일치성, 우리 같이 해야 돼 라고 압박을 주는 거죠. 그게 기계적 사회의 어떤 총체, 집합의식 뭐 이런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중국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우리는 꼭 이 사회학과는 무슨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옷만 입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반발할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그래? 굳이 그래야 돼? 나는 파란색 싫어. 난 빨간색 옷이 좋아. 당연히 그렇죠. 아니 뭐 자기 기호대로 사는 거지 굳이.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압박이 존재하죠. 근데 그 압박이 대단히 큰 게 기계적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 이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같이 그냥 뭐 하려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합의식에 따르는 개인 구성원에게는 사회연대의 중요한 원천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비슷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덕적 우월감, 미덕, 정의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 즉 사회에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집단입니다. 집단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열등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죠. 사실은 열등한 사람들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공동체 전체는 하나의 의식으로 뭉쳐야 되는데 쟤들만 요즘도 그럴 수 있죠. 뭐 주류 사회는 이성애의 사회인데 왜 쟤네들은 동성애야? 그럼 동성애자 범죄자가 되는 거고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집단으로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월하다고 느끼는, 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손가락질을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를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연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범죄를 처벌할 때는 응복, 복수, 이런 억제, 이런 것들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는 만약에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동성애 얘기 나왔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성애적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 사회는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로 처벌함으로써 억압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즉 처벌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계적 사회에서 범죄는 정상적이지만은 그 처벌을 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그 연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끔 한다. 그래서 기계적 사회에서는 범죄 자체가 사회에서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간주되는 행동,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동 사이에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죠. 또한 이전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거 여겨지는 행동이 범죄의 범죄로 옮겨가는 경향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뭔가 그 사회가 느슨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지배자들이나 위정자들은 뭔가 바짝 조이려고 하죠. 18세기, 17세기쯤에 이제 범죄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불황자들을 많이 교수형 시켰어요. 여러분, 불황자가 죄입니까? 그러니까 불황자는 흔히 말하는 직업이 없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100년 전쟁도 했고 그러면서 산업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농업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고 구걸을 하는 불황자가 됐어요.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범죄로 만들어 갖고 그들을 교수형시켰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불황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범죄가 아닌데 범죄를 만들어 갖고 그들을 처형함으로써 사회의 느슨해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예전 같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동,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 과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요. 범죄입니까? 범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할 수도 있죠, 당시에는. 근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이게 뭐 그렇게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게 기적 사회에서 정상으로서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대표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범죄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기적 사회에서는. 사회에는 필연적인 행동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연대는 다양성에 반하는 일치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기적 사회에서는. 그 압력의 일부로서 형벌의 형태를 나타나는 겁니다. 너 왜 과부가 돼서 평생을 수절을 하지? 응? 자기 죽은 남편을 위해서 왜 다른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너는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압력이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회의 비정상적 혹은 병리적 상태가 범죄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 북한 같은 사회 보세요. 북한은 범죄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 있죠. 근데 없다고 해요. 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흔히 말하는 북한의 수령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갖고 막 통치하는 그 나라에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엉뚱한 소리네 라고 해도, 즉 너무나도 꽉 집단주의를 꽉 잡혀진 사회는, 집합주의 강제가 너무 엄격한 사회는 범죄가, 그건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보적 사회의 변동 가능성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갖다 잡아 죽이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그런 거고, 전체주의 사회, 아주 그냥 완전히 통제된 사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뒤늦게미 얘기하는 기계적 사회에서 정상으로서의 범죄는, 범죄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진보의 가능성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좀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라는 건 규정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말하자면 살인하지 마라, 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살인을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살인이라는 것에도 굉장히 범죄가 넓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 공공재를 훔치는 게 도둑질인가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범죄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구성물로서의 범죄가 워낙 많은 겁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 그게 기적 사회에서 정상 범죄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뒤늦게는 참 생각이 남다르죠. 근데 그의 이런 생각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유기적 사회에서 병리적 상태로서의 아놈입니다. 이제는 기기적 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유기적 사회에서 관련된 걸 해줘. 자, 유기적 사회는 뭡니까? 전체의 기능이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기능입니다. 즉, 유기적 사회에서 법의 기능은 전체 사회의 다양한 부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상호작용의 조절이 적당하지 않으면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질병이 생깁니다. 그게 아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법이라는 것이 이 유기적 사회에서 잘 작동되도록 했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법이 자본가 편만 들어. 그럼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당하고 돈도 못 받고 쫓겨나고, 그러면 그들이 사업주를 죽일 수도 있고 파업을 해서 공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유기적 사회에서 사회적 질병으로서의 아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즉, 유기적 사회에서는 법의 기능이 적절하지 않을 때, 즉 제대로 상호 조정을 못할 때 이런 게 생긴다는 겁니다. 앞에 사회 분업론으로 다시 돌아가죠. 사회 분업론에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듯이 자본주의, 산업화, 근대화 이런 거 많이 배웠듯이 마르크스의 자본론, 여러 가지 이런 걸 공부하셨을 수도 있지만, 산업화 분업은 전통적인 연대, 그 기계적 연대를 파괴하는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농사만 졌던 사람들, 농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각각을 다 도시로 뽑아갖고 다양한 노동자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대를 파괴하고. 근데 이 농민들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가 되는데, 그 노동자가 다양한 노동자가 되는데 모두 다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불황자가 돼갖고. 왜? 산업화 이전의 어떤 체제에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근대화된 산업화된 세계로 간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 중간에 많은 어떤 혼란이 생기죠. 즉,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변동을 조절하기 위한 충분한 기제가 개발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의 그 이촌향도, 고향을 떠나서 도시를 향할 때 도시 외곽에는 엄청나게 많은 불황자들이라든가 도시 빈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도 한 10몇 년, 20년 지난 뒤에 그나마 좀 안정이 됐지. 즉, 어떨 때는 식량이 모자라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공산품을 많이 생산했고 과잉 생산도 되고, 파업, 노동자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유기적 사회에서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의 아노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분업론이 이제 뒤늦게미의 사회분업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자살론을 얘기합니다. 에밀 디르킹이.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적으로 한 2, 3위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떤 때는 1위이기도 하고, 노인 자살률과 청소년 자살률은 1위고 그렇습니다. 자살은 왜 하는가? 라고 디르킹이 물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기기적 사회, 유기적 사회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유기적 사회에서 자살론을 얘기를 합니까?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르킹은 생각이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인 독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천재일 수도 있는 거고. 사회는 다양한 구성 요소의 경제적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능하는데, 개인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지각하는 방식을 조절합니다. 근데 개인이 더 이상 이 사회에 필요가 없다 생각할 때 뭘 하죠? 자살한다는 겁니다. 디르케미의 생각을 이해하시겠어요? 사회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양하게 조절을 하면서 기능하는데,
어떤 아노미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 필요 없다고 느껴질 자각할 때 발생하는 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자기가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죽고 싶다가 왜 생길까? 그럼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필요 없다고 느껴진, 아니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느껴진,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디르갱은 자살은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살은 개인적인 것이 무슨 개인적인 것이지 무슨 사회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디르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야, 자살이란 것은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르갱의 말이 실감나세요? 뒤에는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자살론은 뒤에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디르갱의 아노미 이론은 이겁니다. 동물의 욕망은 자연적인 한계를 가지는 데 비해서, 이게 뭐죠? 사자가 배가 고파요. 앞에 이제 영양대가 있어요. 초식동물 떼가 있어요. 그러면 막 축을하고 달려갖고 하나를 잡아요. 뭐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가족들이 다 하죠.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사회성이 극도로 발달한 동물이 사자라고 하대요. 딱 잡아요. 그러면 그 가족이 배불리 먹어요. 그럼 배불리 먹고 늘어지게 자요. 다시 또 배고프면 또 공격을 해. 또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욕망은 자연적인 한계를 가져요. 물론 동물 중에서 표범이나 이런 또 고양이과 동물들은 이제 이걸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저축을 해놔요. 왜? 사냥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사냥을 쉽게 될 수 있는 데는 잡아갖고 나무 위에 걸쳐놔요. 그리고 그 초식동물이 지나가거나 배고플 때 그것을 먹어요. 근데 그걸 또 훔쳐먹는 애들,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표범은 저축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못 먹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즉 동물의 욕망은 자연적 한계를 가지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인간처럼 제가 배가 부른데도 막 사냥을 해갖고 다 저장해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본성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것이 디르갱의 핵심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가 인간 사회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즉 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속한 사람이 획득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도덕적 규칙을 마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얻고 싶어도 그것을 도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어떤 기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N번방, 텔레그램 N번방 이래갖고 막 박사가 이제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막 그랬다고. 이건 사이버 공간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많은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성적인 욕구가 있어서 모르는 여성들을 공격형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람 잡아다가 처벌도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있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 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성적인 욕구 말고도 돈의 욕구, 많은 다양한 걸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 후퇴나 불황이 생기면 필요를 억제하고 많은 자기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풍요하지 않을 때는 소비를 줄이겠죠. 자기 통제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문화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이 풍족할 때는, 근데 문화생활을 잘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을 것만 겨우 먹어.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힘들어. 아노미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생겨. 그러면 여유롭게 살아. 삶의 조건이 변화돼. 그렇게 되면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뭐든 욕구에 대한 억제가 붕괴돼. 도덕적으로 또 아노미가 생기는 거야. 어쨌든 물질적으로 아노미 생기든 도덕적으로 아노미 생기든 그것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서 대응하는 여러분의 적응 방식이기도 하고 그 적응 방식이 질서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뒤늦게는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가 자랐던 프랑스 사회를 비유를 많이 듭니다. 프랑스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혁명도 있었고 산업혁명도 있었죠. 인간의 욕구를 규제하는 전통적인 원천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붕괴하고 과거의 어떤 귀족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물질적인 욕구의 자유가 일어나면서 프랑스 산업혁명이 발달했는데 그 욕구는 왜 너희 뭐 성직자들만 아니면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도 노동자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추진력이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 거죠. 그게 아노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늦게는 기존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 적응해 살던 사람들이 그 욕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아노미 상태로 간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뒤늦게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시간이 40분이 좀 지난 관계로 나눠서 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자, 뒤에 이제 근대화는 다음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으실만 한가요? 뭐 어쨌든가. 자, 1부는 6주 1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